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창밖에 눈이 펀펀히 분분히 내리고 있습니다. 분분히 내린다 이런 표현이 맞겠죠. 제가 머리가 좀 너무 납작하게 눌러져 있어 죄송합니다. 이게 밖에 나다니면서 털모자를 썼더니 이렇게 오늘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 하는 이 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미 정규재 TV의 복걸 선생님부터 쭉 이렇게 주요 저자들의 직접적인 얘기들이 조금씩은 소개가 정규재 TV에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이 책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꼭 권합니다. 책값이 15,000원이군요. 뭐 요즘 책으로서는 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나는 왜 자유주의가 되었나 하는 책입니다. 어떤 분들이 썼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드리면 목차입니다만은 머릿말은 복걸 선생님이 쓰셨고요. 소수의 길을 선택한 이유, 남들이 가지 않은 길, 이렇게 되면 좁은 문, 소수의 길을 선택한 이유, 프롤로그 복걸 선생님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영훈 교수님께서 소걸음으로 돌아 자유주의에 이르다 이런 제목으로 쓰셨습니다. 이영훈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제가 과거에 그 수량경제로 본 조선 후기 뭐 이런 책도 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서 아마 이미 조금씩은 아실 것 같고, 또 이용훈 교수님 워낙 뭐 학자십니다. 대학자시고, 원래 이용훈 교수님은 이 책에서도 본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명한 운동권 출신 대학 교수였죠. 어떻게 해서 지적 편력을 거쳐서 자유주의로 왔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박동훈 교수님의 삶의 경험과 학문 세계 탐색을 통해 자유주의자가 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박동훈 교수님 뭐 아마 지금 여기에 쭉 소개된 분 중에는 제일 아마 원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박동훈 교수님 글이 있고, 그 다음에 김영용 전남대 교수님이 그것이 길이기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민경국 교수님은 자유주의를 만난 것은 내 일생 최대 행운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김정호 교수님은 생활자유주의에서 강단자유주의자로 다시 길거리 자유주의자로 이렇게. 신중석 교수님은 그야말로 주어진 제목 그대로 나는 어떻게 자유주의자가 되었는가 이렇게. 부산에 계시죠. 황소인 교수님은 공공선택론과 뭐 털럭 얘기도 있고 북현안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오스트리아 학파 이론을 공부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공공선택론과 오스트리아 학파 이론을 공부하다가 자유주의자가 되었다. 조동근 교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지 않는 좁은 길이기에. 배진영 교수님은 참을 아는 것만도 가슴 벅찬 일이다 이렇게. 참 이 제목 하나하나가 가슴을 울리는 글입니다. 안재욱 교수님은 미제스를 만나다고 해서 이제 주로 안 교수님이 유학 가서 쭉 공부를 하시면서 자유주의자가 되어 나간 과정을 쭉 서술하셨고요. 김성욱 교수님은 기독교인도 자유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제게 여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규재 TV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규재 실장은 아마도 자기가 간혹 듣기에 천주교 신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천주교 신자도 자유주의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그게 제가 언젠가 그 질문을 보고 아직까지도 답을 못 해드렸는데, 이 중앙대 교수님이시죠. 김성욱 교수님께서 기독교인도 자유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챕터로 글을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른사회에 계시는 김희석 박사가 1983년 가을 오스트리아 학파와의 운명적 만남,
그 다음에 김인영 그 교수님이 비교정치학자, 자유주의자가 되다. 그 다음 조전혁 교수가 자유주의 퀘션 마크, 반집단주의 퀘션 마크 이렇게. 김행범 교수가 그렇게 창조되었으리라. 현진권 그 박사가 칠판경제학에서 현실경제학으로. 권혁철 박사가 돌고 돌아 자유주의. 그 다음 송원근 박사가 나는 과연 자유주의인가. 이 송원근 박사님은 뭐 이렇게 자문하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자유주의자인가.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송 박사님은 자유주의자 맞습니다. 이 송원근 박사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 계시고 권혁철, 최승로 이 두 분은 이제 자유기업원, 자유경제원에 계신데 이 송원근 박사는 장하중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조목조목 비판한 책으로 정규제 TV에서도 한번 선을 보여드렸죠. 최승로 박사님은 이왕이면 좋은 사상을 이렇게 윤상호 교수님은 운이 좋게 괜찮은 스승을 만났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복거일 선생님이 팔자라고 할 수밖에 라는 제목입니다. 전체 14편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고 아주 뭐 챕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첫 편이 이영훈 교수님 글에서부터 마지막 편이 복거일 교수님, 복거일 선생님 글이고, 프롤로그는 이제 편저자라는 이름으로 복거일 선생님이 쓰셨어요. 이 책 전부 15분이군요. 1, 2, 3, 4, 5, 6, 7, 37, 21분이군요. 21분이 쓰셨고, 현진건 박사가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쭉 쓰셨습니다. 원래 제게도 그 청탁이 왔습니다만은, 좀 같이 쓰자,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만은, 저는 어떻든 빠지게 되었습니다. 빠지게 된 것은 순전히 저 개인적인 게을름 때문에 너무 뭐 다른 일로 분주하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원고를 마감 시간에 대지를 못했습니다. 이 프롤로그부터 한번 볼까요? 소수의 길을 선택한 이유라고 해서 복걸 선생님이 쓰셨는데요. 이 책은 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념적 역정, 즉 의식적으로 자유주의를 따르게 된 계기를 밝힌 글들을 모은 것이다. 참 복걸 선생님의 글은 재미있어요. 제가 이 책을 오늘 쭉 이제 며칠 전에 제게 현진건 박사님이 보내주셨는데 쭉 읽다가 다른 분들의 글을 다 읽고 복걸 선생님 챕터에 와서 딱 읽는데요. 편집자가 제시한 제목은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는가 이다. 이 제목에는 자유주의자는 의식적으로 자유주의자가 된다는 가정이 들어있다. 자유주의자는 의식적으로 자유주의자가 된다 하는 표현은 글쎄요, 아마 미제슨 하이에크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어떤 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정은 널리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내가 흔히 받는 물음들 가운데 하나는 왜 당신은 작가가 되었는가다. 이런 물음을 던지는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묻는다. 그러니 가볍게 답하는 것이 아마도 온당할 터다. 그러나 이 물음에 진지하게 대답하려면 풀기 어려운 철학적 문제와 만나게 된다. 한 사람이 무엇이 된다는 것에는 성품이든 직업이든 스스로 선택한 부분은 그리 크지 않고 선택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 압도적이게 마련이다. 사람의 성품이나 취향, 재능은 일찍 결정된다. 기본적 조건은 물론 유전적 자산에 의해 결정됐다. 이렇게 쭉 나가는 글입니다. 복걸 선생님 글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복걸 선생님 소설을 읽어보면 뭔가 모르는 그 어떤 쓸쓸함이라든가 이런 게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걸 선생님 글을 즐기려면 서정적 풍경이라고 하는 그 산문집이 있는데 그 서정적 풍경이라는 산문집 1권, 2권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읽어보셔도 좋고
애틋함의 로마 뭐 이런 그 소설집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물론 뭐 비명을 찾아서는 워낙 유명한 글이고 근데 서정적 풍경이라는 글을 보시면 그 외에 뭐 복 선생님은 쓰신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뭔가 모르는 애잔한 슬픔이랄까 그런 것들이 잔잔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멜랑콜리하다고 할까요? 그런 애잔한 그런 슬픔 같은 것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치받아 서서히 이렇게 가슴 전체를 물들이는 그런 어떤 문체를 가지고 계시죠. 문장의 빛깔을. 그래서 저는 이 복 선생님 글을 참 좋아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해가 막 떨어지고 나서 하늘이 아직은 완전히 검어지기 전에 푸르스름한 아주 짙은 어둠이 막 찾아오기 직전에 그 어떤 푸르스름한 그런 기운이 넘치는 그런 시간 같은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고 사위가 고요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 같은 느낌의 글이 복글 선생님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 글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머릿말 중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주의자는 엄격히 따지면 경제적 자유주의자다. 다른 이념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도 여러 측면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 측면에서 자유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른 측면들에서도 꼭 자유주의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주의자다. 즉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삼아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치 지도자를 뽑고 시민들이 정치적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 자유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보기보다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들의 경제 활동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다듬어내는 데서 큰 역할을 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이념이다. 즉 개인들이 사회의 재산들을 대부분 소유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는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이 미국에서 리버럴리즘이라고 불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혼선을 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버테어리아니즘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래서 이 둘을 일부러 이제 분리하게 됩니다만 미제스 같은 분들이 전통적 자유주의, 진짜 자유주의가 이 좌파들이 자유주의라는 말이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갖다 쓰기 시작함으로써 언어의 혼동이 일어났다라고 공격했던 바로 그 이제 리버럴리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위 우파 자유주의는 리버테어리아니즘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존 롤스류의 자유주의. 존 롤스는 미국에서 리버럴리즘이라고 불립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념 구분 용어로 얘기하자면 사회주의적 자유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글 선생님은 경제적 자유주의 이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자유주의도 시장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것도 혼동이 되어서 시장 자유주의 또는 사회 자유주의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 사회 자유주의로 가면 이제 존 롤스라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시장 자유주의로 가면 이제 전형적으로 하이에크라든지 또는 미제스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경제적 자유를 민주 정치 제도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으로 놓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복글 선생님께서 자유주의를 정의하기를 이제 경제적 자유주의 이렇게 얘기했고 정치적 자유주의, 우리나라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많다. 자들은 많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을 때에 경제적 자유는 리버테리아니즘을 말하거나 또는 좀 더 광범위하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미제스나 하이에크가 가르쳐준 사상적 배경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근데 엄밀하게 보면 정치적 자유주의고 경제적으로는 간섭주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엄밀한 의미에서 성립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주의, 진짜 자유주의는 저는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씁니다만 진짜 자유주의자들은 거부하죠.
정치적 자유주의인데 나는 간섭주의적이야. 정부가 간섭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신분열이다. 자유주의의 핵심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 없는 정치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산권에 대한 자유 없이 정치적 자유가 존재할 것인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나는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함의 그 어떤 컨텍스트, 구조물 전체에 대한 통찰이 말하자면 개념의 돌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착각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컬 선생님의 글을 계속 본다면 우리 사회의 전통도 시장에 호의적이지는 않다. 상업을 천시하고 관리를 선망하는 뿌리 깊은 풍조, 기업가 정신의 박약, 정부 부문의 꾸준한 확대와 시장 부분의 축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환경에서 자유주의자가 되어 시장 경제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념적 무임승차자로 살아가는 편한 길 대신 굳이 사회적 소수로 살아온 것은 도덕적 차원을 지닌 성취다. 그래서 여기 실린 글마다 공저자가 이 21분이 자신의 이념적 역정을 돌아보면서 느낀 성취감이 이 글에는 배어 있다. 그런 성취감이 독자들의 공감을 얻는다면 이 책은 재구시를 한 셈일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흔히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주의자다 그러면 대뜸 하는 말이 야 그럼 부자 편이겠구나 또는 그저 친기업적이다 또는 기득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보컬 선생님이 단환의조로 얘기하듯이 굳이 사회적 소수, 경제적 자유주의자로 살아온 것은 도덕적 차원을 갖고 있는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사실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철학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성숙을 동반해야 그때 비로소 경제적 자유주의자가 된다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조금씩 이 책을 몇 대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파트는 이영훈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신데요. 아주 크리커츄가 잘 그려졌어요. 이영훈 교수님이 글쎄요. 약간 젊어 보이긴 합니다만 크리커츄가 아주 그럴듯하게 그려졌습니다. 소그름으로 돌아 자유주의에 이르다. 작은 제목 마르크스주의에 몰입했던 20대. 지금 이영훈 교수님이 자유주의자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대한민국이 직면했던 외환위기 때부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1970년 대학에 입학한 나에게 어느 운동권 선배는 고맙게도 읽어야 할 책 50권의 리스트를 전수했다. 이 정도는 읽어야 한몫의 즉시 지식인이 될 수 있다는 당부가 곁들여졌다. 이 대부분이 프랑스 혁명, 민주주의, 민족주의, 사적 유물론 등 마르크스주의 편향의 책들이었다. 내가 가장 깊숙하게 몰입했던 책은 모스크바 아카데미에서 나온 경제학 교정, 철학 교정이었다. 일본 이와나미 안파입니다. 이와나미 출판사가 문고본으로 번역한 철학교정 6권을 읽고 나는 세상의 진리에 통달했다는 느낌을 가졌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일본 이와나미 출판사가 문고본으로 번역한 철학교정 6권을 읽고서 나는 비로소 세상의 진리에 통달했노라 하는 느낌을 가졌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했지만
한심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했지만 나의 대학 생활은 그러한 착각과 환상으로 일관했다. 나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주의적 인간이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70년대까지 운동권 학생들은 아시아 공산혁명의 가능성을 신뢰했고 나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나를 지도한 안병직 교수는 당시 한국에서 대표적인 마오쩌둥주의자였다.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읽어보고 싶으시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고, 물론 저는 뭐 이영웅 교수님은 뭐라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말하자면 대학교 초년병 시절부터 아주 학자적 소양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 쭉 이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 학술적 깊이를 여기서도 짧은 글에서도 느낄 수 있는 아주 깊이 있는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글쎄 이런 표현이 TV 여러분께 뭐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여서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좀 날탕이었습니다. 뭐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뭐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저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그저 닥치는 대로 독서에 미쳐서 그저 오늘은 내가 500페이지를 읽었노라, 오늘은 700페이지를 읽었노라 하는 것만이 오히려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그런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쳐다보면 참 이영훈 교수님 말씀 맞다나 정말 한심한 어리석고도 한심한 시절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영훈 교수님은 사회적 계기 이런 것이 아니고 순전히 스스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성찰을 해가면서 서서히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는 서서히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이탈해 갔다. 영구가 진척되면서 조선 왕조를 놓고 봉건사회라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당연히 20세기의 한국 사회를 반봉건사회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었다. 85년 대학에 자리를 잡은 뒤로는 18, 19세기에 자립한 소능의 역사적 원형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 사로잡혔다. 그때 한국의 역사학계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전국의 유서 깊은 양반 가문에 소장되어 있던 상속문서 같은 고문서들이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선배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 문서가 발굴되고 정리되는 일선에 참여할 수 있었다. 양반가의 15세기, 16세기 상속문서에 적힌 노비들의 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200, 300구의 노비는 보통이고 구는 입입니다. 최대 800여 구에 달하기도 했다. 양반집의 노비의 숫자입니다. 15세기, 16세기에. 고대 로마와 19세기 미국 남부의 농장에서도 노예의 규모는 100구를 넘기 힘들었다. 15세기에서 17세기 조선 왕조에서 노비들은 전체 인구의 무려 30에서 40%를 차지했다. 어떻게 해서 노비 인구가 그렇게 많아졌는가? 아무도 그때까지 어떤 역사자도 이 문제에 답하지 않았다. 백남훈 등 초창기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7 내지 10세기 통일신라 시대를 고대 노예제 사회로 규정했다. 고대 노예제 사회로 규정했다. 따라서 그들은 통일신라 시대를 노비제의 전성기로, 이후 고려부터는 노비제의 쇠퇴기로. 그런데 양반가의 고문서에 따르면 노비제는 14세기부터 오히려 확대되었고 16, 17세기가 그 전성기였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는 마르크스주의가 이야기하는 세계사의 기본 법칙, 다시 말해서 인류사회는 원시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나아간다는 사적 유물론의 거의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역사를 이론의 틀에 끼워 맞추는 이른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의 전형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세종대왕님 이렇게 부르는
그 세종 시절에 우리나라의 노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아마 서민의 살림은 정말 박살이 났겠죠. 참 그런 얘기들도 좀 쓰여져야 되는데 이용우 교수님 글을 계속 볼까요? 1993년 무렵에는 운동권 출신 학자로서의 꼬리표도 완전히 뗐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라는 단체로부터 탈퇴한 것이다. 어느 날 이 단체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해 발표한 성명서가 전달되어 와서 보니 1980년 광주에서 유혈 참극에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한국을 미국의 종속국으로 간주하는 나에게는 매우 익숙한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의 재판이 지나지 않았다. 회원의 의견도 묻지 않고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단체 행동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주저없이 탈퇴서를 제출했다. 혹시 이 글을 보는 정교조 교사님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탈퇴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교수님도 용기를 내셔서 스스로, 이용우 교수님은 서울대학에서 유명한 운동권 출신이었습니다. 스스로 탈퇴서를 내게 됩니다. 혹시 이 글을 보거나 정교조 TV를 보는 정교조 선생님들 중에 정교조 애들이 정말 왜 저렇게 종북적 성명서를 내고 일부 지역에서는 왜 저렇게 무슨 빨치산 운동하듯이 날뛰냐라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미치시면 지금이라도 이용우 교수님을 따라서 사표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쭉 나갑니다. 나는 후쿠야마의 책에서 역사와 현실을 접목하는 방법론에 관해 큰 가르침을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후쿠야마와 나는 동갑이었다. 그런데 그는 세계의 지성이 없고 나는 고작 후진국의 초라한 딸깍발이었다. 내게 그러한 수치심을 안겨준 것은 내가 대학 시절에 수준 높은 교양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권유한 독서 리스트 50권이 서구의 지성사를 대표하는 고전들로 채워졌다면 아마 나도 후쿠야마처럼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나는 그의 책에서 인용되고 있는 뒤르갱의 사회분업론과 토커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었다. 이 뒷부분에 가면 그런 책들은 원래 어린 시절에 읽어야 되는데 나는 너무 늦게 비로소 읽어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더 많이 소개되어 있고, 뭐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생활이 다 아주 기가 막힌 글들이어서 여러분들께 다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민경국 교수님 파트를 잠깐 볼까요? 김영룡 교수님 글도 있고요. 처음에 민경국 교수님이 독일에 유학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정치학을 공부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자유주의는 전혀 몰랐고, 자유주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지배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지배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그것은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지 수단일 수 없다는 칸트의 정언 명령에 해당된다. 그런 정신은 참으로 숭고하다. 그래서 자유주의 정신은 일생을 바쳐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경제적 부를 가져다 주거나 계몽된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때문이 아니다. 그 정신 자체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시장경제, 작은 정부, 법치주의는 바로 그런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숭고한 정신이다. 나는 어떻게 자유주의자가 되었는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당시만 해도 자유주의자가 되겠다는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쭉 이제 하이에크를 만나는 얘기,
해서 오늘날 사실 뭐 미제스나 하예크의 많은 원전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민경국 교수님이시죠. 그다음 김승욱 교수님의 기독교인도 자유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재밌는 약간의 이 개인 얘기라기보다는 약간의 아주 가벼운 형태의 그 뭐라 그럴까요? 논문이라고 할까요? 나는 왜 개인주의를 수용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개인주의가 천박한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이유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서 혹시 기독교인도 자유주의자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성우 교수님의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가 뭐 아까 이따 표를 못 해놨습니다만 소위 신칼뱅주의가 어떻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조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약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 신칼뱅주의, 칼뱅주의야말로 이제 네덜란드에서 꽃을 피게 되고 그 네덜란드에서 꽃을 피웠던 칼뱅주의가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이제 장로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소위 이제 그게 나중에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바로 그 캘비니즘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오히려 기독교인이면서도 자유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자가 되기 쉽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캐토리시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당 같은 데서 참 철없이 종북 놀이를 하고 철없는 싸구려 정치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런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캐토리시즘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토리시즘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자유주의적인 논리 구조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토론을 좀 더 해봐야 되고 저 자신도 사실 뭐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에는 아직은 지력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적어도 기독교 개신교 와 관련되어서는 이 김성훈 교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종교개혁 초기에 특히 켈비니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를 통하지 않고 공동체의 어떤 주의를 공동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틀을 통하지 않고 개인과 하느님이 실존적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게 바로 종교개혁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인의 발견이었다. 종교개혁은 다름 아닌 13세기부터 시작된 개인의 발견이었다 하는 측면에서 기념비적인 어떤 그야말로 브레이크스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확실히 개신교는 개인이라고 하는 분석단이 개인주의나 뭐 이기주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히려 천연성이 있다, 친화성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보컬 선생님 편은 아주 재밌습니다. 뭐 군대 생활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이 보컬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은 조금 저하고는 느낌이 다른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다. 사람의 이기심, 게으름, 부정직, 비겁함, 무책임성과 같은 특질들은 나름으로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천성에 남아있는 것이다. 영하 20도 추위에 양발도 신지 못한 병사들을 몰고 작전하고 작업한 경험에서 얻어진 그 깨달음은 이제 군대 장교로 갔다 오셨거든요. 사회의 움직임에 너그럽도록 만들었다. 개인과 사회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야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져야 사회의 움직임에 감탄하고 옹호하게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개인과 사회에 기대하지 말아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나니 기대가 크면 옹졸해지죠.
오히려 기대를 줄여야 너그러워지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아주 깊은 울림이 있는 말입니다. 개인과 사회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져야 사회의 움직임에 감탄하게 되고 그것을 옹호하게 된다. 또 아마 감탄한다는 뜻에는 이제 이해한다는 뜻도 포함이 될 텐데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너그러워져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상이 이제 대강 이 책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원고를 미처 막지 못해서 제가 이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저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뭐 아둔에서 사실 뭐 잘 몰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책을 누가 뭐 50권 이렇게 뭐 주어서 읽은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어떤 지적 탐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백지였습니다. 그저 뭐 닥치는 대로 뭐 도서관에 뭐 아주 뭐 책을 그냥 닥치는 대로 주제없이 봤고요. 누가 독서를 지도해 주지도 않았고 몇 개의 그 운동성 서클에 가입하긴 했습니다만은 몇 개 뭐 유명한 그 호박회라든지 뭐 이런 데 가입해서 했습니다만은 그저 책 읽는 그 재미로 했던 것이지 뭐 더 이상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로 이 실존주의 계열의 책들에 미쳐 있었고 아주 심취했었죠. 또 몇 개 이제 문학 잡지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끼고 다니면서 잘난 척하고 다니고 이랬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비로소 조금씩 이제 체계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제가 뭐 그래서 뭐 레닌 전집 같은 것도 많이 보고요. 전석담이 번역한 자본론도 좀 보고 전석담이 번역한 자본론이라면 아마 이 정규제 TV를 보는 분들 중에 이영훈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책을 어디서 구했냐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명한 마르크스주의 그 해방 직후에 1948년에 전석담이 이 자본론을 번역을 했었죠. 아마 글쎄 지금 되돌이켜 보면 그 책이 저희 집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일본 책을 번역하지 않았을까? 자본론은 이제 일본말로 번역해 놓은 거를 다시 아마 한국말로 번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책들을 뒤늦게 보고요. 그랬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아주 속 깊이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사회주의적 이상향을 맹목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그게 오류인지에 대해서는 늦게 제가 러시아 특파원, 소련 특파원을 가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댔습니다. 그 소련 특파원을 가기 전에 물론 이제 어렴풋이 소위 사회주의적 어떤 친화성이라고 하는 게 어렴풋이 이제 전체주의적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비교적 느끼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제가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입사해서 경제기자를 쭉 하면서 경제 현실 속에서 소위 어떤 제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비판과 또는 취재와 보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시장경제 원리라고 하는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원리구나.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구나. 이게 소위 옛날에 역사학자들이 얘기했던 역사의 간지구나. 역사의 간지라는 것과도 비슷한 거구나. 또는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만드는 것이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역사를 만드는 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과정이 저희 기자 생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1년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러시아 특파원으로 가게 됐고
그때 1984라고 하는 책을 다시 조지 오웰의 책을 꺼내서 수도 없이 다시 읽고 지금도 저는 1984를 보기만 해도 참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 지금 북한 사회 같은 게 1984의 사회거든요. 그 장성택이라는 놈이 이런 놈이다 하면 또 그 민중들이 막 격정에 차서 장성택을 성토하는 마치 윈스턴 스미스를 성토하는 듯한 그래 저는 요즘 북한 사회야말로 1984의 살아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1984의 사회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구소련이 망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망해가는 과정, 구소련이 망하고 이제 체제 옐진이 등장하는 그 최수로 3년 동안 그 나라에 있고 수없이 많은 이제 공장이다, 뭐 기업이다, 조합이다, 농장이다 이런 데를 취재를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취재를 다니면서 점차 느끼게 된 것이 이런 결론이었어요. 아까 복걸 선생님의 인간의 위대성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약간 다른 의미로 사람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다. 사람의 이기심, 게으름, 부정직, 비겁함, 무책임과 같은 특질들은 나름으로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천성에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런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체제가 바로 시장경제 체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소련에 가 제가 느낀 것은 사회주의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나 사회주의적 자산 배분 어떤 분배 절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왜? 조그만 간섭은 더 큰 간섭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어떤 규제나 간섭이든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그 문제를 또 풀려면 규제나 간섭을 더 늘려야 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더 늘려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가속적으로 전체주의를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주의나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개입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이 개입해야 되고 더 많이 개입해야 되고 개입해서 생기는 문제를 더 많이 개입해서 또 해결해야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체주의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라고 하는 사회는 천사들이 만드는 사회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인간은 이렇게 해야 돼. 인간은 위대한 정신이야. 인간은 이타적인 존재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다른 자에 대해서 배려해야 돼. 사람은 끊임없이 솔선수범해서 수범적 노동, 말하자면 영웅적 노동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끊임없이 영웅을 만들어내죠. 러시아에서는 그걸 게로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끊임없이 노동 영웅, 무슨 영웅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인간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도록 국가에서 독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체주의 시스템이 바로 사회주의의 궁극적인 도착지다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러시아에서 공장, 기업, 사무소, 러시아 신문사 방문해보고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늘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출장 갈 때 가서 지방의 러시아의 큰 공장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능률적으로 일하는지 그 사람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고 어떤 인간을 영웅이 아니면 안 되는 조건으로 만들어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혁명적 인간이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은순처럼 끊임없이 이타적 웃음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뭔가 나는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노라고 주장하는 자의 사생활을 제가 대부분 좀 알기 때문에 그건 위선자들이거든요.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선자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타적인 인간이 되어야 하는 자들의 이기적 사생활은 결국 그 조직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건 뭐 그게 어리석은 인간에게 너무 위대한 것을 요구하는 체제가 바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위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간혹 위대하긴 하지만 간혹 자기를 불사르지만 언제나 불사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타주의적으로 노동영웅식의 어떤 개인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 없고 어떤 개인도 지속적으로 이타적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 조건 하에서만 작동되는 조직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는 위선적인 체제, 위선자들을 만들어내죠. 언제나 공적 책무를 가슴 깊이 느끼는 사람이다. 참 걱정도 팔자시죠. 그런데 시장경제 체제는 있는 조건을 인간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협동하는 체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협동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쫓지만 그것이 전체의 이익과도 일치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아주 그게 소위 하예크가 얘기했던 자생적 질서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가장 맞으면서도 그것이 전체의 선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이기적 개인들이 이타적 협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에 대한 희미한 깨달음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강해지기 시작한 것이 제가 구소련 시절에 러시아 특파원을 할 때 느꼈던 글쎄요. 뭐 제가 이런 단어는 좀 이상합니다만 개념의 돌파랄까? 머리가 좀 뭔가 막힌 데서 뚫린다고 할까요? 어떤 서광이 보인다고 할까? 내가 인식하는 세계,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세계가 어떠한 전체상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동태적으로 어떤 시간을 두고 가면서 인간의 복잡한 행위들이 연결되어 갔을 때 그것이 어떻게 사회를 진보로 끌고 가는지 아니면 그 사회를 어떤 1984와 같은 극단적 퇴행의 사회로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한 것이 제가 구소련 특파원을 가서 그 어떻게 망했는지 하는 그 사회를 직접 목도하면서 느꼈던 또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소련 특파원 갈 사람 했을 때 얼른 손을 들고 가서 아주 고생은 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이영훈 교수님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50권의 책을 선배가 막시즘에 주로 마르크스 이념 편향을 가지고 있었던 책들을 50권을 소개를 해 주었다. 참 시간 낭비였고 정말 어리석고도 한심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표현에 자기 스스로를 한심했다고 표현하는 데서 참 깊은 어떤 후회나 회한 같은 것이 묻어났습니다만은 사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젊었을 때 사회주의적이지 않으면 열정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주의적이면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열정도 사회주의적 열정은 지성의 결핍에 불과합니다. 지성의 결핍입니다. 깊이 있게 원인과 결과를 자세히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과 통찰이 부족한 지성의 결핍이 바로 사회주의적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reckless passion이죠. 분별 없는 열정. 분별 없는 열정. 열정이라는 것은 분별력에 의해서
제어되거나 컨트롤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별 없는 열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분별 없는 열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시간의 낭비고 젊음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오늘 그건 이제 제 후반부에 첨언해 드리는 얘기고,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 하는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글쎄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써놓았습니다. 써놓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쭉 보면 이제 조동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쭉 이제 후학들을 위해서 읽어야 될 책도 쭉 소개를 해놨어요. 뭘 먼저 읽고 그다음 뭐를 읽어라 하고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쭉 읽으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지 않는 좁은 길이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시도 The Road Not Taken,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길이 노란 숲 속에 나 있었네 하면서 그것도 이제 쭉 소개를 해놓고요. 원시 공동체에 대한 향수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아주 재밌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세히 토론할 겨를은 없지만 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볼 때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의 복리를 정진하고자 한 최초의 정치운동이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의 복리를 정진하고자 한 최초의 정치운동이었다. 자유주의가. 조동근 교수가 인용해 놓은 것을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한 문장 뽑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 주말에 한 번씩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